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으로 계신 우리 김학균, 아까 신이라고 따서 김학균 센터장님을 모시고 오늘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주식 투자 하시는 분 계세요? 많으시구나. 제가 오늘 저는 96년도에 입사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증권회사 직원으로 계속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저런 투자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 아주 가볍게 들으시면 되고, 제가 제목을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을 위해 이렇게 잡았는데 일단 대학생이시니까 다 해당이 되실 거고, 젊은은 제가 좀 존경하는 투자자 중에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1930년생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분인데 이 사람의 지금 이제 굉장히 부자인데 이 사람의 부의 90% 이상이 65세 이후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고령화가 되면 생산을 못하고 뭔가 연금 받아서 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거는 몸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훌륭한 그 돈을 번 그리고 성공한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은 65세 미만이면은 또 저는 젊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 해당되시죠? 그래서 저는 투자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 좀 위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직장도 다니시고 저도 직장 다닙니다만은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좀 가치 있는 일로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주식이라든가 이렇게 이 자산 투자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떳떳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저는 속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는 노동을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그걸 폄하하면 안 되는 게, 둘 중에 하나를 찾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을 공동체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걸 만드는 거잖아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고,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활동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거고, 또 우리가 자산을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근로소득이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아주 우리가 그 중요성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저는 주식 투자는 사업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본질적으로. 물론 이제 주식 투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혹시 데이 트레이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침에 샀다 오후에 파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 사업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제 매매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저도 그 메커니즘을 잘 모르는데, 이 고빈도 매매라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 기준으로는 한 1센트 벌려고 하는 건데, 주문을 빨리 넣으려고 그냥 아주 광케이블을 해서 0.001초 먼저 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다 빼고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이제 동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업에 내가 NC소프트 주식을 사면 그 NC소프트 사업을 하는 김택진과 나는 동업하는 거죠. 그 사람 지분이 많고 난 적지만 내 지분만큼 이제 동업을 하는 건데, 주식 투자도 어떻게 보면 내가 사업을 하는 좀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 받는 소득이 되는 거고, 이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불안정한 면도 있고, 주식 투자도 우리가 직업으로서의 캐시플로우 이제 좀 불안정한데,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점점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한국 사회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좀 느끼잖아요. 취업 요즘 졸업하는 사람들이 90년대 후반 정도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예컨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간 친구들 이제 졸업하는데, 제가 70년생이거든요. 제가 70년생이 100만 명 태어났어요. 100만 명. 71년생이 102만 명 한 해에. 이 베이비 부모들 중에서 제일 많이 태어난 게 70년, 71년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졸업하는 95년, 96년 이런 친구들은 이제 50만 명대 세대거든요. 근데 이 100만 명이 취직할 때보다 50만 명 졸업할 때가 더 취직이 안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GDP 성장률인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한 이후에 60년대부터 쭉 보면 우리나라가 10% 넘게 성장을 하다가 이제 성장률이 점점 둔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1.4% 성장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그 입에 달고 살지만 작년에는 진짜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기록했던 1.4% 성장이 우리나라가 60년대 이후에 경제 개발한 이후에 5번째로 낮은 성장. 그러니까 작년은 상당히 경제가 안 좋았다고 말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이게 점점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장률의 둔화를 좀 막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적은 것도 아니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데, 우리가 학교에서 사회책에서 배운 것처럼 뭐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뭐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점점 규모가 커지면, 그러니까 1억 가지고 1,000만 원 벌긴 쉬운데 100억 가지고 1억 벌기는 힘든 거예요. 100억 가지고 10억 벌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점점 규모가 커지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선진국은 성장률이 낮죠. 일본 같은 데는 거의 뭐 제로 성장하고 있고, 유럽은 거의 막 1% 정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한국보다 성장률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좀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해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것처럼 직장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직장 들어가도 오래 다니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는 재테크라고 하는 거에 저는 별로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돈 벌 기회가 많았는데 이제 점점 그런 기회들이 좀 이제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활인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평생 투자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제 또래 것들이 이제 내년이면 임금 피크제가 되고, 작년 말에 68년생 선배들이 이제 임금 피크제가 됐어요. 이제 직장 다니다가 만 55세가 되면 회사에서 이제 월급을 깎아요. 너네 60까지 다닐래? 그러면 이제 월급은 적게 받고 다녀. 점점 깎이는 건데, 그럼 이제 명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명퇴를 해서 나간 선배들이 하는 게 주로 자영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치킨집 같은 게 한국 자영업 굉장히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해 전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온 게, 뭐 자기 사업하지 않는 다음에야 뭐 삼성전자 좋은 직장 다닌 친구나 그냥 놀던 친구나 한 50세 되면은 치킨집 사장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커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오래 회사 못 다니고, 그리고 뭔가 일을 해야 되고, 근데 그 경제적 자원이 자영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이 요식업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치킨집이거든요. 치킨집 만들어지고 1년 생존율이 62%예요. 그러니까 1년 내에 38%가 없어져요. 2년 지나면 이게 40%가 돼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6개가 2년을 못 버티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동네에 다닐 때마다 막 간판이 바뀌는, 음식점이 막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계속해서 좀 이런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앞서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참 발달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선진국을 좀 경제적으로 제 나름의 풀어서 해석을 하면 좀 어려운 말로 경제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미 배분이 되어 있는 게 선진국이에요. 예컨대 한 4, 50년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양대 앞에서 내가 빵집을 내려고 목 좋은데 건물을 딱 봤어요. 내려고 보니까 20m 옆에 파리마켓을 하고 있어. 왼쪽에는 뚜레쥬를 하고 있어요. 이미 누군가 목 좋은데 잡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가 빵집을 열게 될 경우에는 투자한 것 대비 기대수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대학 나온 사람도 별로 없었고, 또 시장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뭐 자식들 교육 다 시키고 집도 갖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됐고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됐는데 정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상고 출신 대통령이거든요. 대학 안 나온 사람들. 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개발연대 시대에 가졌던 역동성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다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 뭐 저희도 신입사원을 뽑는 친구들 보면 똑똑하고 부모들이 자식에게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영어도 잘하고 하는데 이게 뭐 취직하기 점점 어렵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환경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그런 쪽에서 우리가 저는 자영업적으로 경제적 자원이 간다라고 하는 거는 좀 노동이나 우리가 투자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위선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컨대 내가 그 자영업을 해서 동네에서 가게를 여는 것보다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내 돈을 똑똑한 사람들이 불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식에 그 주식 투자를 했을 때 리스크는 뭔가요? 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우량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한 3년 전에 9만 원 했는데 지금 7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 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다만 이렇게 어떤 걸 했을 때 2년도 안 돼서 60%가 망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1억 투자했다 그러면 나중에 가게 정리하고 그러면 한 뭐 2, 3천만 원 건진다고 치더라도 한 70%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영업으로 많이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뭔가 내가 일을 해서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강박이나 아니면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허위의식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 그림이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예요.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인데 70년대부터 쭉 그려놨는데요. 이 막대 그래프는 연간 등락률입니다. 주가지수가 오르면 위쪽으로 그려지고 떨어지면 아래쪽으로 그려지는 건데 언뜻 보기에도 한 해 한 해 주가가 오른 해가 많았어요. 72년부터 52년 동안에 코스피가 36년 올랐고 떨어진 해가 16년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2000년대 들어서 뭐 한국 경제가 어렵다 비교적 걱정이 많지만 종합주가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진 적도 없었어요. 최근 20년 동안에 예컨대 재작년처럼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한 50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주가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진 거는 2년 이상 떨어진 건 이때 한 번 있네요. 82년, 80년. 근데 뭐 이때는 주가가 뭐 떨어져도 많이 한 7%밖에 안 떨어졌고 이건 뭐 거의 뭐 그리고 이때 주가가 2년 동안 꽤 많이 떨어졌고 외환위기처럼 나라가 망하면 3년 떨어지지만 이런 정도 위기가 아니라 그러면 실제로 이것까지 치더라도 70년부터 한 50년 동안에 작년에 떨어졌는데 올해 또 떨어져. 이게 한 15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날 정도로 드문 일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95년 중에 65년이 올랐고요. 2년 연속 떨어진 게 이게 뭐 이제 대공황 때는 뭐 주식이 굉장히 뭐 많이 떨어졌고 왜 대공황을 제외하냐면 혹시 그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이 있죠. 한국은행이 있고 미국은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있는데 경기가 나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나요? 올리나요? 금리를 떨어뜨리죠. 위기가 생기면 이제 금리를 낮춰요. 근데 중앙은행이 생기기 전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중앙은행이 없어요. 그럼 이제 금리라고 하는 거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사람 간에 매개가 되는 게 금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금리라고 하는 거는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과의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달라요. 내가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이자죠. 이자를 조금 내고 싶어요.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를 많이 받고 싶죠. 근데 과거에 중앙은행이 없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경기가 나쁘고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경제가 막 어수선하면 코로나 때처럼 경제가 어수선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이자를 뭘로 생각하냐면 내가 받는 이자는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 저 사람이 돈을 떼어 먹을지 모르니까 내 돈 떼일 것에 대한 리스크를 보상받기 위해서 이자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빌려줄 때 그렇잖아요.
친구한테 빌려줄 때도 뭐 신용도가 없고 갚을 힘세가 없는 사람 못 빌려주잖아요. 설사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많이 받고 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생기기 전에는 경기가 나빠질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 빌려주면 떼어먹을까봐 이자를 높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은행이 생기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경기가 나쁘면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금리를 낮추는데 과거에 중앙은행이 없을 때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내 돈 떼일까봐 높은 이자를 받다 보니까 중앙이 없을 때는 경기가 나쁠 때 오히려 이자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서 경기가 떨어지면 다시 개선되곤 하는데 과거에 중앙은행이 없을 땐 경기가 한번 나빠지면 불경기가 60년, 70년 갔어요. 그래서 19세기 이전까지 그 사람들 보면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중앙은행이 없을 때는 자기 인생이 전부 경기가 나쁜 것만 보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중앙은행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게 이제 뭐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보면 미국도 주가 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진 게 요때 한 번, 요때 한 3년 연속 있어요. 두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 번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 거는 사실은 매우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근데 주식이 이렇게 쉬우면 왜 나는 돈을 못 벌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주식이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왜 내가 주식을 해서 나도 돈을 못 벌고 주변 사람들 깨진 사람들이 많냐는데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주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가 커가는 것만큼 주가가 올라가는데 웬만하면 경제가 뒷걸음질 치진 않아요. 우리 한국 경제가 걱정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게 저성장이라 그러지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경제 개발한 이후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은 딱 3번밖에 없어요. 80년대 2차 오일 쇼크. 오일 쇼크도 있었지만 그 직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했죠. 굉장히 어수선한 식의 역성장, 외환위기, 나라가 절단하면 역성장, 또 코로나 팬데믹처럼 뭐 이런 이슈가 생기면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는 정도의 문제이지 줄어들기보다는 커지니까 주가도 이걸 반영해서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갔던 것 같고 또 두 번째는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주가지수 자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가지수가 뭔가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죠. 혹시 미국의 다우지수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다우지수는 뭐냐면 미국에서 거래가 되는 그 기업이 한 6천 개 된답니다. 6천 개 중에서 다우존스라는 데가 이제 통신사입니다. 언론사인데 다우존스 통신사에서 미국에서 주식시장에 거래되는 종목 6천 개 중에서 제일 좋은 거 30개를 꼽아놓은 게 다우지수예요. 다우지수는 1896년부터 있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인데 자 근데 1896년도 다우지수가 만들어졌을 때 있었고 지금까지도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장 오래된 회사가 GE라고 하는 GE가 제네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미국의 가전회사죠. 에디슨이 만든 회사거든요. GE라고 하는 회사가 뭐 1920년, 220년쯤 들어왔다가 한 7, 80년 있다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다우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나쁜 거 빼고 좋은 거 갈아 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글로벌 금융이 딱 터지니까 그때 다우 지수 안에 편입됐던 종목 중에서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보험회사였던 AIG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때문에 AIG가 망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우존스 통신사에서 어떻게 하면 AIG를 야 너 빠져. AIG를 빼고 크래프트라고 하는 미국의 과자 만드는 회사 있거든요. 아주 안정적인 과자 회사를 넣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뭐 주가 지수가 뭐 안 떨어지고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주가 지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가 지수, 코스피, 미국 S&P 500 지수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 주가 지수라고 하는 거는 나쁜 것 빼고 좋은 걸 계속 갈아 끼니까 실은 이게 조금 떨어지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상장된 종목 한 뭐 800개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거든요. 코스피는 미국처럼 좋은 걸 가지고 만든 건 아니지만
코스피에도 상장 폐지 제도가 있어요. 나쁜 거는 계속 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크게 보면 주가 지수는 올라갔는데 왜 내가 손해를 보냐라고 하는 거는 주가 지수는 올라가 주가 지수는 나쁜 걸 계속 배제하는 거잖아요. 주가 지수는 승자의 기록이에요. 멀쩡한 걸로만 계속 하는데 내가 거기서 빠지는 재수 없이 나쁜 종목을 사게 되면 상장 폐지되면 내 재산은 빵이지만 주가 지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ETF나 이런 걸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우량주 장기 투자 이런 것도 실은 안 믿어요. SK텔레콤 뭐 직장으로 좋은 회사고 지금도 좋은 회사지만 뭐 한 20년 전에 IT 버블 때 뭐 한 5만 원 갔나 50만 원 갔나요? 5만 원 갔나요? 5만 원. 지금 뭐 20년 지났는데 뭐 한 3만 원.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그림 뭐냐면요. 이 다우 지수는 미국에서 제일 좋은 거 30개를 가지고 만들어진 주가 지수인데 82년이 20세기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좋았던 시기예요. 70년대 내내 미국 주식이 안 좋다가 82년부터 한 20년 동안 다우 지수가 15배 올라갔거든요. 주식 투자의 가장 좋은 시대에 내가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종목을 하나하나 직접 한 종목씩 샀다 그러면 다우 지수에 투자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는데 이건 뭐냐면 82년 초에 미국에서 82년에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이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종목이죠. 우량주 중에 우량주예요. 그거 30개를 사서 직접 투자해서 가지고 있었던 성과는 이거고요. 그 당시에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망한 것도 있어요. 기업이 좋은 기업이 10년, 20년 동안 기업이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망한 기업 빼고 좋은 거 갈아 낀 건 이렇게 성과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는 주식 투자가 뭐 해도 괜찮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장에 투자하게 될 경우에는 낭패는 덜 봐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뭐 종합주가지수 어렵다 그러죠. 지금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한 2,700 언저리 하거든요.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2021년에 코로나 직후에 3,300 갔거든요. 이거 낮죠. 뭐 한 3년 지나도 낮지만 그래도 뭐 고점 대비 한 16% 밀린 건데 그 정도 밀렸으면 뭐 이게 뭐 패가 망신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적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투자는 저는 뭐 자영업이나 이런 것도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좋지만 우리가 노동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허위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돈을 잘 굴려줄 수 있는 회사와 동업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동업을 하고 네이버와 동업을 하는 건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종합주가 지수에 투자하면 낭패가 덜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시장은 별로 실패하지 않는데 종목은 그건 보장 못하는 거예요. 복걸 내가 잘 선택하면 대박이지만 망할 수도 있고 그 두 번째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 비쌀 때 들어가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을 돈이 들어온 걸 파란색 막대그래프로 그려놨는데요. 이거 보시면 어떤가요? 이게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가면 고점이 되면 이 고점에서 돈이 들어오고요. 한 몇 년 또 주식 안 해. 그러다가 올라가니까 정확히 고점에서 돈이 들어와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높아지면 들어오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비싸지면 관심이 가요. 혹시 요즘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분 많아졌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왜 1억 가니까 나에게 왜 관심이 생기는 거야. 2천만 원 할 때는 저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그래서 근데 이게 원래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뭘로 보이십니까? 아리따운 여성의 옆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 에브리코의 성난 노파로 보일 수도 있고 이건 남성의 옆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앞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냐면 이 주식 투자라든가 아니면 모든 의사 결정이 미래에 대한 기대거든요. 지금 이렇게 주말에 나오셔서 공부하는 것도
내가 그 과정을 함으로써 하기 받아서 어떤 기대치가 있는 거잖아요. 있으시니까 다 모인 거 아니에요? 모이셨는데, 근데 그 기대가 내가 어떤 꿈은 있지만 그 꿈이 생각보다 잘 될 수도 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주식 투자도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벌 거냐를 예상해서 우리가 하는 게임인데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전망은 지금 검증될 수 없어요. 가봐야 알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전망 얘기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동일한 사물을 보면서 뭐 여성의 옆모습, 아리따운 젊은 여성의 옆모습을 볼 수도 있고 레브리코의 노파로를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지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게 앞으로도 더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전부 그 의대에 가려고 그런다잖아요. 그렇죠? 의대를 다 가려고 해요. 아마 2,000명이 뭐 대통령 말하는 것처럼 벽보 받은 사람들 의대를 갈 것 같은데 예전에 한의사 2000년대 초에 그 허준 이 MBC 드라마 동의보감인가요? 흥행할 때 보면 한의사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 또래 되는 친구들이 한 5, 6년 멀쩡히 좋은 직장 하다가 다시 시험 봐서 한의사 된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실은 따지고 보면 뭐 한의사는 지금으로도 좋은 직업이지만 그때가 피크였죠. 그러니까 어떤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은 그게 더 될 거라고 믿는 편향이 존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간 이거 뭐 탐욕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어요. 저 뭐 예전에 2007년 뭐 이때 일인데요. 그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중국 증시도 좋았고 했는데 제 주변에서 중국 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지인한테 나 중국 펀드 투자 한번 해봐. 나 했더니 근데 투자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왜 주식 투자해 그랬는데 한번 만나서 나 한 달 지났는데 이게 10% 올랐어.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렇구나. 근데 석 달 지나고 만났어요. 야, 펀드가 30%나 올랐어. 그러면 그때도 방어 기제가 작동해요. 너무 많이 올랐네. 나 이거 어떻게 하는데 6개월 지났는데 이게 배가 됐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야,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이 후행적으로 막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앞서 본 그림처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약간의 대중들이 가는 길과는 너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뭐 작년에 2차 전지 같은 주식들이 막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에 실패한 일단 본질적으로 시장에 투자하는 건 크게 낭패보지 않는다. 주가 지수는 2년 연속 떨어지는 것도 매우 드문 일이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사람이 가진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하면 한 해 주가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또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본 잔상이 미래에 대한 전망에 영향을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할 때 실패하는 거는 시장보다 종목 피킹을 잘못하는, 이건 보장이 없어요. 내가 좋은 종목을 사야 되는데 종목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그거는 손해볼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너무 비쌀 때 약간 대중들의 심리에 쏠려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제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그 직장 생활하고 한 10년 정도 이제 지나고 했을 때 장기 주택 마련 저축이라고 월급쟁이들에게 되게 좋은 금융 상품이 있었거든요. 연말에 막 소득 풍대를 많이 해주고 그것이 이제 제가 10년 붙고 그거 이제 해지하려고 돈 쓸 때가 있어 해지하려고 신한은행에 그 신한은행 창고에 갔더니 그때 창고에 앉아 계시는 여직원분이 저한테 손님 그 돈 갖고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건 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무슨 브릭스 펀드 이런 거로 저한테 브로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증권회사 다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시면 더 하셔야죠. 그러면서 저한테 해서 저는 뭐 펀드를 원래 많이 안 했지만 그거 지나고 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근데
신한은행에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때 이제 주가지수가 그 여직원이 저한테 보냈을 때 종합주가지수 1900. 근데 그 2000까지 갔다가 금융위기 가니까 1200까지 떨어졌어요. 한 1200 되니까 신한은행 본점에서 전화를 해서 제가 그때도 이제 뭐 적립식 펀드를 했는데 적립식 펀드 월급쟁이들이 월급 받으면 펀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 직원이 신한은행 본점에서 자기들이 볼 땐 세상이 너무 불확실하대요.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신한은행에서 하는 말이 월급에서 자동 이체되는 적립식 펀드를 중단하면 어떨까요? 라고 저한테 제안을 해요. 저는 그 은행이 굉장히 용기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손님 보호하려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산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건데 왜 1900에서는 나보고 막 하라 그러고 1200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러면 1차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 적립식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적립식 투자, 시장을 투자하는 ETF, 코스피를 추종하는 뭐 코덱스 200이나 아니면 미국의 S&P 500을 추종하는 그 시장 투자하는 ETF를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가 월급쟁이가 하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적립식 투자는 나쁠 때 포기하면 안 돼요. 나쁠 때 겁날 때 계속 하게 되면 세상은 안 망해요. 또 주가지수라는 게 어딨어? 누가 망하더라도 망하는 기업이 있고 떠오르는 기업이 있는데 주가지수는 망한 건 계속 쪄버리고 멀쩡한 것들 가지고만 하는 거니까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투자는 이제 믿음을 갖고 하는 게 좋고 다만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게 최근 10년 동안에 한국에서 상장된 종목 중에서 1000%, 10배 오른 게 30개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 저런 꿈을 꾸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죠. 또 5배에서 10배 오른 게 100개가 돼요. 근데 10년 투자했는데 0에서 마이너스 20%가 100개가 돼요. 그건 지뢰죠. 그렇죠? 10년 동안 은행에만 예금해놔도 얼마 전까지 저금리로만 따져도 10년 복리로 하면 한 40% 정도는 붙어야 되는데 위험자산인 주식이라고 했는데 심지어는 망한 것도 200개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가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을 사는 것, 그것이 삼성전자가 됐건 현대차가 됐건 아니면 뭐 우리 은행이 됐건 우리한테 익숙한 주식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저는 아무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동업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동업을 하는 거예요. 회사와 내가 동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걸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리스크가 적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한 10여 분 동안에 투자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를 할 때 100% 한 90%는 모멘텀 투자자예요. 모멘텀 투자자는 뭐냐면 증권 방송 같은 데서 뭐가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다, 뭐 이런 것들. 모멘텀 투자는 뭐냐면 이 모멘텀이란 말이 물체가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변동하려고 하는 경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찾는 거예요. 야, 지금 사가지고 오늘 좋은 주식, 오늘 뭐 너무 짧다, 한 달 내 좋은 주식,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모멘텀 투자자고, 저는 주식 투자에 정답 없다고 생각해요. 뭐 정답이 어디 있어? 내가 돈을 버는 게 장땡이지. 그래서 모멘텀 투자로 돈을 많이 번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돈을 대표적인 모멘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마차가 달릴 때 올라타라. 마차가 올라타고 남들은 마차가 계속 갈 거라고 믿을 때 내가 거기서 먼저 빠져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모멘텀 투자자인데,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상당수는 전부 모멘텀 투자자예요. 뭐가 좋은 걸 찾고 하는 것들이고, 두 번째는 앞서서 제가 시장은 별로 낭패를 안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7, 80년대 세상이 이제 80년대 이후에 이제 글로벌 경제는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집권했어요. 보수주의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도 보수주의고, 민주당 우리가 진보주의라고 치자고요.
근데 경제적으로 따지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보수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장은 비교적 완결되게 잘 가만 놔두면 잘 돌아가는 매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 걷는 거 반대. 왜 정부 세금 걷어서 왜 정부가 하려고 그래? 그냥 세금 낮춰줘서 그 돈을 가지고 정부가 쓰는 것보다 각자가 돈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예산을 막 긴축적으로 가져가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보수주의의 철학이에요. 규제 완화하자. 미국의 공화당이 보수 정당이죠. 그래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상당수는 이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인 오바마 케어도 반대해요. 왜 의료보험을 왜 걸어서 해? 그럼 그거 세. 흡사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그 시장 실패의 사례가 실손보험이죠. 실손보험 들어가서 정형외과 같은 데 가면 간호사분이 먼저 말씀을 실손보험 드셨어요? 그러면 처방이 달라지잖아요. 무슨 뭐 도수 치료 받으라 그러면서 막 15만 원짜리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의 시각은 그런 거 하면 누구 세는 사람 있으니까 의료보험도 그렇게 정부가 하지 말고 그냥 각자가 보험회사와 자기한테 맞는 거 하면 되지 왜 공적 의료보험 만들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은 감세고요. 반대로 진보주의자들은 문재인 정권이 재정 지출 많이 늘렸잖아요. 전형적인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돈을 많이 써요. 민주당이죠. 정치적 진보주의자들은 시장은 완전하지 않고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걸 어느 정도 시장의 불안전함을 정부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금 더 걷자고 주장하죠. 그래서 정부가 쓰자라는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80년대부터 경제적 보수주의가 세상을 지배했는데 투자의 세계에서도 이 세 사람들이 만들었던 논리가 뭐냐면 시장이 답이다. 누구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조금 이상하죠. 제가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거는 크게 낭패를 안 본다. 라는 것도 실은 이 사람들의 논리들이에요. 누구도 시장에 투자해가지고 주가 지수 올라가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돈을 더 벌긴 어렵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인덱스 펀드나 ETF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상장지수 펀드 ETF가 기본적으로 그냥 제가 앞서서 시장에 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시장에 어떻게 투자해요? 인덱스 펀드를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ETF를 사면 됩니다. 인덱스 펀드는 그 펀드 매니저가 운영해 주는 거예요. 은행이나 가셔가지고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가입하겠습니다. 그럼 거기 들어줘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인덱스 펀드나 시장에 투자하는 거는 펀드 매니저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시장을 비슷하게 추종하면 되니까 수수료도 되게 싸요. 그래서 이제 ETF라든가 인덱스 펀드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워렌 버핏은 실은 일단 워렌 버핏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2006년도에 있어요. 이게 너무 헤지펀드나 이런 사람들이 고객들에게 수수료만 많이 받고 근데 돈을 잘 못 벌어준다고 비난을 했더니 이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한 사람이 워렌 버핏에게 도전을 했어요. 헤지펀드는 돈 되는 건 다 하는 거고요. 전문가가 돈을 모아서 뭐 모든 방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똑똑한 사람이 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10년 동안 내게 하자. 워렌 버핏은 그래 니네들이 알아서 해봐. 나는 미국 증시를 추종하는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S&P 500은 뭐냐면 미국에 상장된 거 6,000개 중에서 다우존스라고 하는 이 언론사가 30개 꼽아서 만들어진 지수는 다우지수고요. S&P 500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하는 신용평가 회사에서 6,000개 중에서 미국에서 자기들이 생각 제일 좋은 거 500개를 뽑아서 만든 게 S&P 500 지수예요. 그냥 시장이에요, 시장. 이런 건데 그래서 한 10년 해봤더니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이 헤지펀드 5개는 제일 많이 번 게 87%. 못 번 건 2%. 근데 시장에 투자한 거는 125%가 됐어요. 시장을 못 쫓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금융회사에서 어떤 펀드를 들 때 전문가들이 운영한 좋은 펀드 물론 있는데 이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을 이기기는 되게 어려워요. 아무리 전문가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추종하는 게 상대적으로 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보다 낫다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은 실은 시장에 투자하는 거에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워렌 버핏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내가 잘하는 것 투자해서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수단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모르는 것도 막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는 그 회사와 동업을 하는 거예요. 동업을. 그럼 내가 앞에서 편의점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다리품 팔지 않겠어요? 목 좋은데 가게도 보고 옆쪽에 경쟁자가 없는지도 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주식 투자는 뭐 경험적으로 보시더라도 훨씬 더 큰 돈 투자하는데 그냥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투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진짜 잘하는 걸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막 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시장을 추종하는 ETF나 인덱스 펀드를 사라는 게 워렌 버핏의 주장이에요. 워렌 버핏의 주장인데, 이제 워렌 버핏과 같은 가치 투자에 대해서 제가 한 5, 6분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일단 워렌 버핏이 가진 철학은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은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철학과 정반대예요. 워렌 버핏은 시장은 늘 합리적이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막 주가가 올라가서 여기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사람이 막 뒤늦게 들어와서 뛰어들면 기업이 가진 어떤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이걸 뭐라 그래요? 버블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너무 겁에 질려서 막 주식을 내던지면 이게 가치보다 굉장히 싸게 거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버핏과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스터 마켓. 미스터 마켓은 시장은 미스터 마켓이야.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좀 이상해. 어떨 때는 나보고 동일한 기업인데 되게 비싸게 팔라 그러고 어떨 땐 되게 싸게 팔라 그래. 막 그런 주장,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앞서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돈이 들어오는 것도 봤잖아요. 그런 행동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거래하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늘 합리적이진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시장에 투자하지 말고 시장이 막 달아올랐을 때 하지 말고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아는 기업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적정한 가치가 1000인데 이 기업이 500이나 600에 거래될 때 사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 철학이고, 워렌 버핏은 또 두 번째는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식의 적정 가치가 1000이다라고 내가 내 나름의 가정으로 계산을 해낼 수는 있는데 이게 맞는다는 보장이 있나? 미래에 대한 예측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살 때는 되게 싸게 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산한 건 1000인데 주식이 한 900에서 왔다 갔다 해. 이런 건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계산은 1000으로 했지만 미래는 모르고 내가 뭘 실수해서 실은 나는 1000으로 계산했지만 이 기업의 실제 가치는 800이나 900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사면 안 되고, 안전마진이 큰 거. 내가 1000으로 계산했는데 주가가 500이다. 그럼 내가 설사 뭐 계산을 잘못해서 실제 가치가 800이나 900이라고 하더라도 500에서 사게 되면 내가 틀릴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계산이 되게 중요해요. 계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직접 투자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저는 증권회사에서 계좌만 개설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뭐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주식 투자는 어떻게 보면 아주 냉소적으로 말하면 망하는 대로 이르는 과정 아닌가? 내가 주식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언제 떠나나? 내가 주식해서 돈을 잘 벌면 그거 계속하지 않겠어요? 계속하지. 내가 이렇게 흡사 2000년도에 이렇게 막 주가가 올라갈 때 뛰어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야 나한테 이런 자질이 있었구나. 근데 실은 그럼 운이 좋았던 거지. 근데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계속 오래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는 망하기에 이르는 거죠. 안 망하면 계속하는 거고 망하고 나서야 털리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는 종목을 갖고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내가 잘 아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를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들은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 그리고 내가 주식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거는 2m 높이의 장대를 내가 뛴 게 아니고 20cm의 바, 아주 얇은 바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20cm 바가 언제 주어져? 시장은 미스터 마켓이니까 사람들이 막 겁에 질려 있으면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되는 주가가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저는 제가 55분까지만 말씀드리고 잠깐 표현해 볼게요. 사실 이제 투자에 내재된 속성이 그런 거잖아요. 이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버티다 못 버틴 돈이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뒤늦게 뛰어드는 게 버블을 만드는 건데 저는 코로나 때 벼락거지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벼락거지. 그러니까 벼락거지란 말이 한편으로 보면 되게 특히 젊은 친구들은 이제 절박한 거죠. 사실 투자 안 하면 내가 벌지 못한 거지. 무슨 거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돈 벌기 어렵고 직장에 취업하기도 어려우니까 절박함이 있었던 건데 이 기회에 놓치면은 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코로나 때 종합주가지수가 1,400에서부터 한 3,400까지 갔거든요. 이게 한 160%, 150% 정도 올랐는데 많이 올랐죠. 제가 근데 이제 80년대 이후로 보면 우리 증시가 아주 강한 강세장이 한 8번 있었거든요. 코로나 직후에 나타났던 강세장이 랭킹 6번째예요. 투자의 기회는 지나가면 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아닌 게 어딨어. 기다리면 오는 거지. 그래서 투자는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투자는 인덱스 펀드나 ETF 투자는 그냥 하세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기다리시면은 안 망해요. 근데 개별 종목의 투자는 뭘 자꾸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자꾸 안 해야 돼요. 내가 아는 능력 범위를 조금씩 넓혀 나가야 되고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아지기 전부터 친해가지고 빌 게이츠의 부모와 워렌 버핏도 친하고 막 중국에 여행도 다녀오고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그 멜린다라고 하는 부인과 바람 피워서 이혼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게이츠와 멜린다 부부가 만든 재단에 워렌 버핏이 본인 재산의 90%를 다 기부하기로 한 정도로 아주 믿음이 있는 사이인데 워렌 버핏은 이 주식을 안 샀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은 지금부터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아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왜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모르는 것,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거는 패시브 투자랍니다. ETF나 인덱스 펀드 투자하는 거는 그거보다 워렌 버핏처럼 내가 좋은 종목을 잘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거 하면 돼.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시장에 투자하는 게 상대적으로 나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는 자꾸 하려는 것보다 모르는데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게 최악이지.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너무 하라는 자극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많은 정보를 주지만 저는 투자에 있어서는 그게 너무 소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의 사무실이 뉴욕이 아니라 오마하라고 있는 미국 중부에 아주 떨어진 곳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음을 피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자로 사는 건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투자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확신컨대 장사에 아주 재질 있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 편의점 하는 것보다 투자하는 게 나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가 낫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투자하는 건 낭패를 안 보고 특히 적립식으로 계속하면 확률로 그렇게 기회가 높은데
개별 종목을 선택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투자는 계좌 같으면 다 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해야 돼요. 일단 회계학 같은 거 공부하셔야 되고요. 회계는 기업의 언어잖아요. 그렇죠? 회계학 같은 거 아주 깊은 회계가 아니더라도 저는 회계 원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읽으실 수 있어야 되고 잘 아는 걸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자극이 많은 데는 뭘 자꾸 하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해요. 안 하. 나한테 좋은 기회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으면 시장은 미스터 마켓이기 때문에 2m 발을 막 뛰어넘으려고 할 게 아니고 낮아졌을 때 하면 기회가 되는데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때 겁나서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역행적 마인드나 이런 것들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 중에 재미난 사람인데 이 모니시 파브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렌 버핏 빠인데 이 사람도 자산운용사에서 돈을 많이 번 인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따분한 업종에만 투자해요. 따분한 업종. 내가 모르는 거 안 해. 뭐 2차 전지 되게 뭐 좋은 비즈니스죠. 좋은 비즈니스인데 작년처럼 2차 전지가 막 올라갈 때 보면 그 주가는 뭐 배터리 아저씨 이런 분들도 저는 뭐 나름 뭐 아주 엉터리가 아니라 자기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2030년까지의 세상을 어떻게 알지? 당장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전기차가 뭐 어떤다 그래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망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들도 하나를 지나가는 과정일 수 있지만 내가 잘 아는 거. 그러니까 투자는 워렌 버핏이 65세 이후에 자기 재산의 90% 이상을 번 거잖아요. 그래서 능력 범위를 넓혀 나가는 거예요.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버핏이 이 많은 돈을 번 거에서 그게 뭐 많은 종목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엄청난 돈은 한 뭐 10개 정도 종목이 그 사람의 돈을 벌어준 거예요. 뭐 코카콜라, 최근에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럼 이 사람이 투자를 한 80년 했거든요. 그러면 7, 8년에 한 번 그런 종목을 잘 만나면 버는 건데 근데 우리는 버핏처럼 못하죠. 버핏처럼 못하지만 우리가 버핏은 배워야지. 그걸 뭐 세 달후에 좋은 거 찾고 이런 거는 좀 부질없는 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게 전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되는데 이것이 능력 범위를 점점 높여나가고 굉장히 좀 좋은 철학인 것 같아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모르는 건 안 하고 이런 것들은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규범으로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세상이 늘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이 앞서서 이런 그 시장이 답이다라고 했던 이런 분들도 뭐 훌륭한 아주 아카데믹한 백그라운드를 제공해 줬지만 요즘은 뭐 이제 행동주의 경제학 이런 것들을 사람이 가진 비합리성 뭐 이런 것들을 또 하는 사람들도 노벨 경제학상도 받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만 하고 그리고 모르는 걸 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뭐 나머지 부분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 5분 10분 정도 Q&A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괜찮고 뭐 다른 내용도